근데 이제 참 저는 또 흥미로웠던 점은 참 이 저자가 아까 결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되게 입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그렇죠. 같은데 인간적인 부분이 있죠. 정확히 연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인가까지는 사실은 그 IPCC에서 계속 이런 기후 문제, 탄소 배출 문제 관련해서 계속 이제 컨택을 하잖아요, 이 저자한테. 근데 이 저자도 사실은 그때까지는 조금 더 뭐 이런 계절 예측이나 몬순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은 사실 크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신뢰도 좀 가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맞아요. 그 IPCC에 참여를 안 했었는데. 이제 오히려 2004년에는 뭔가 그때 아마 좀 신변에 여러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은퇴도 고민할 시점이었고 그때가 이미 사실은 5, 60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IPCC 활동을 하면서 이 기후 변화의 실체를 오히려 딱 들여다보게 되고 더 느낀 거네요. 그때부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좀 그런 기후 변화 앞장서는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해볼 점은 이렇게 전문가 집단 안에서도 어떤 되게 지금 보면 자명한 것들이 되게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안에서도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훨씬 더 어떤 한 의견으로 더 모이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기후온난화라는 거가 인간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걸 어렴풋이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반대쪽의 입장을 좀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전혀 문외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지구의 온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상승하는 그런 게 맞나? 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쨌든 전문가 집단 안에서도 그렇게 좀 갑론을박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떤 과학적인 정밀함, 타당성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연관이 돼 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더 밟혔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지금은 이제 누구나 사실은 이 온난화에 대한 지금에서 온난화를 넘어갔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 워밍이었으면 이제는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끓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결국에는 큰 논쟁은 이게 인간의 영향이 있느냐 아니면 뭐 지구의 자연적인 사이클이냐인데 사실은 그게 결론이 뭐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또 변함은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쨌건 이제는 인간의 어떤 과학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제는 힘을 합쳐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여전히 약간 그런 것들에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서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뭐 결국에는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차를 끌고 다니진 않지만 뭐 그것도 제 뭐 나름의 해석을 하자면 나는 기후에 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자는 저자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연구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가장 큰 무기니까 연구를 통해서 그런 실천들을 이제 범세계적으로 했던 거죠. 처음에는 인도의 어떤 몬순을 예측하기 위한 그 국지적 과제였다면 나중에는 진짜로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더 낫게 만들 것인가 라는 비전으로까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조금 그 흐름을 볼 수 있었던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도 처음에는 기상에 관심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있던 몬순 이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기상이나 기후라는 것이 국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죠. 전 세계의 것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어떤 가치라는 것이 어떤 그 내 시점에 따라 혹은 나의 시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그 수용자님 치료에서도 가치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행동 방향이 이제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자기의 가치에 맞게 실천을 하려고 했던 분이고 아까 그 소송의 한 가운데서도 내가 이거에 어떤 그냥 무력하게 당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디펜스를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좀 더 진실에 수렴하는 어떤 그런 주장을 지켜내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사실 또 이게 기후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슈클라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최전선에 있는 거죠. 내가 학자로서 정말 이 기후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나 이제 송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후에 어떤 전혀 지식을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다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뭔가를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이제 상위의 것만 보게 되면 이제 좀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거 일회용품 하나 덜 써봤자 뭐 이게 좀 민감한 말이지 모르겠지만 좀 미국에서는 뭐 그 쓰레기 뭐 맨날 다 일회용품 엄청 버린다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라고 하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뭐 쓰레기가 하루에 100개가 버려지는 거랑 101개가 버려지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구조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또 반대로 너무 개인의 어떤 노력만 강조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또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기업이라든지 국가 어떤 시스템 때문에 되게 낭비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이런 시민권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뭐 그런 내 의견을 정부에 개진하거나 어떤 이런 운동 활동에 참여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을 정해서 기후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는 것들도 맞아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책 자체가 뭐 기후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별로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겼고 좀 더 이제 정보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노력을 좀 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 책 자체가 저의 어떤 행동 변화를 일으킨 거죠. 저의 어떤 개인적인 실천에서의 어떤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자양분을 저한테 주었다는 점에서 되게 고마운 책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기후 불안이라는 것들이 와닿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긴 할 건데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느끼진 않지만 선생님은 또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또 상담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얘기해 주시는 것도 이 방송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일단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고 있는데 올해 이제 처음 서울시에서 기후불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 파트가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고 저는 또 그 나눠진 파트에서의 또 나눠진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만 맡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지인분 중에 환경사 언론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된 게 사실은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심리학자로서 사실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한 것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수용전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창조적 무망감이라든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실 지금 기후변화가 비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시점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뭐 이제 속된 말로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사실 창조적 무망감의 개념이고 그래서 그런 논지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또 말씀드렸던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더불어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짚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보시고 이제 환경단체 쪽에서 연락이 오셔서 같이 기후불안 사업에 참여를 해보자 얘기를 주셨던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인터뷰 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기후 불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 사업을 제가 받으면서. 생소한 개념이다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서적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 서적이? 맞아요. 그 한국에 출판된 책은. 근데 이제 그 개 중에 이제 한 권 있는 것이 기후상처라는 이제 정신과 의사분들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총체적으로 기후불안 자체에 대한 정의를 저도 좀 찾아봤어요. 어떤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후불안이라는 것은 이제 기후심리학 핸드북이라는 책이 기재된 것인데 기후 시스템의 위험한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고조된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되게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후불안을 느끼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기후불안 때문에 나중에 내 자녀가 겪을 일들을 생각하면 임신 출산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연결될 수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어떤 기후를 약간 손상을 입히게 되는 업계, 예를 들면 뭐 패스트 패션이나 요즘에는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에 종사하거나 지망하는 분들이 나는 이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이 너무 기후를 망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떤 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좌절감을 느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언급된 인도라든지 어떤 브라질, 우림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훨씬 많이 느끼는 거죠. 그렇겠네요. 실제로 내 변화가 오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국은 그런 부분에 조금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후불안에 조금 덜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사계절이 어쨌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원래 그렇게 좋은 기후가 아니기도 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진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영향이 덜 하잖아요. 저 일본에 비해서는 미약하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실제로 지진의 피해를 입었던 한국 지역분들은 또 그런 기후불안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하고 좀 연결 지어보면 저는 처음에는 이게 기후학자들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네? 별 생각 없이 봤었는데 생각해보니 일본이 기후학자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그렇네요. 들더라고요. 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요 근래에는 또 기후랑 상관없이 있겠지만 뭐 쓰나미의 어떤 그 문제도 있었었고 그런 어떤 지형학적인 부분이 확실히 영향을 주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것은 이제 글로벌 보일링이 되면서 온도 자체가 올라가 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보건 계열의 어떤 불안을 연구하시는 분과도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후 불안 자체를 너무 악마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죠? 이제 우리가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실 기후 불안이라고 특정해서 그렇지 불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네요. 사실 불안이란 감정 자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실 안 느끼면 안 되는 또 감정이잖아요. 중요한 감정이죠. 위험의 알람을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불안 자체가 어떤 병리적으로 상승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기후불안 자체를 문제시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편견이 생기고 조금 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정상적인 감정의 하나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심각한 내 일상을 해치는 정도까지 갔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한 개입을 해드리는 사업인 거고. 그렇네요. 그래서 그 기후불안 척도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척도가 그거는 이제 따로 제가 좀 첨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척도의 내용이 상당히 조금 극단적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그 기후불안이 내가 체크될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기후불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진짜 그런 기후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 뭐 이런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실제로 막 그런 운동에 참여를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기후불안의 어떤 그걸 장애로 진단 내리는 진단명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래서 기후불안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흥미로운 연구가 기후불안이 높아질수록 친기후 행동이 점점 늘어난대요. 아, 그런가요? 친기후 행동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활동들을 한다든지 혹은 뭐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환경 단체에서 좀 활동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데 친기후 행동인데 근데 이게 또 한국이 또 어떤 외국들과의 차이가 있대요. 어떻게 차이가? 외국은 이게 기후불안이 아까 그 비선형적인 방정식처럼 기후불안이 너무 극단으로 올라가면 이 친기후 행동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기후불안이 가면 갈수록 그냥 끝까지 선형적으로 친기후 행동이 증가가 된대요. 불안을 동력으로 삼아서?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기후학자분은 그 기후불안을 다루시는 보건학자분은 사실 심리학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도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기후불안을 더 촉진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드린 답은 저도 이제 정확한 확실한 답은 아니겠지만 꼭 기후불안만이 친기후행동의 동력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냐면 결국엔 기후불안 자체가 그 PHQ-9이라는 우울 척도랑 비교해봤을 때 상반인 일 같거든요. 사실은 기후불안이 높아질수록 그 좋은 것은 아닌 거죠. 그렇네요.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을 우리가 자극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가치지향적으로 그렇겠네요.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더 확립하고 그럼 가치관의 방향성을 통해서 어떤 이런 친기후 행동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기후 사업에도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불안은 불안대로 가져가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그런 수용장점 치료적인 관점이 그렇네요. 너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냥 회피 동기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치라는 어떤 접근 동기로 좀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회피 동기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수반하게 되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불안감을 아예 밀어놓을 필요는 없겠죠. 실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의 개입들이 특히나 이 기후나 어떤 우리의 이런 카오스적인 부분들에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변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런 사업이 어쨌든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더 널리 좀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어쩌다 보니 좀 약간 사업 홍보처럼 되긴 하지만 시작도 안 한 사업이고 워낙 소규모라서 나중에 또 소개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선생님은 어쨌든 선생님의 상담자로서의 자리에서 그 기후 불안이라는 것을 좀 잘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거네요. 기후의 어떤 변화라든지. 맞아요. 원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소소하게 예를 들면 뭐 미생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한다든지 뭐 혹은 분리수거를 좀 열심히 한다든지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텀블러도 구입해서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또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기후불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인 또 그죠. 활동인 것 같아서 약간은 좀 내 활동이 어떤 정도가 상승했구나, 그런 감각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개인적인 실천에서 조금 더 사회적인 실천으로까지 이제 확대가 된 거네요. 맞아요. 저자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실천을 했던 사람이고 아마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후학들을 어쨌든 많이 양성을 아마 했을 거고, 그 후학들이 이제는 이제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심지어는 기후학과라는 게 없었는데 후학들이 이제 그 대학에 가서 기후학과라는 걸 좀 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학문의 어떤 뿌리가 더 튼튼해지는데 이제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주고 있는 그런 선구자적인 사람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인도에서 뭔가 대학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관 단체들을 설립을 하면서 그 기후 더 잘 예측하고 그거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세팅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개인 삶의 이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나름의 방식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일련의 과정이 학자로서는 상당히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젊은 시절에는 이런 플레이어로서 되게 열심히 되게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떤 연배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이제 개인의 어떤 활동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인 혹은 학계의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는 되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회 참여까지 하게 되는 점점 더 뭔가 활동의 폭이 확장되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학자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석사까지 나왔고 이제 어떤 임상심리 학자라는 정체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데, 또 약간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나는 플레이어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의 다음 방향성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도 됐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좀 더 이제 역동적인 상황이신 것 같아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저자의 뭐 인생을 접하면서 어쨌든 인생 선배의 멋진 이야기를 이제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로 초점이 당연히 왔던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떻게 좀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것들이 분명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뭔가 더 카오스적으로 이제 가는 것들이 있고, 지금 또 세상이 너무나 이제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아까 운동하면 좋은 걸 모르냐고에 대해서 같이 그 책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자도 결국에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저한테는 그러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의 건강 관리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제 1의 가치로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뭐 건강이 뒷받침돼야 공부를 하든 상담을 하든 뭐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려고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거기에 시간을 좀 많이 쏟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대 어떤 상황 변화가 오든지 간에 자기의 어떤 선호라는 거는 결국에 자기밖에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누가 그걸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시점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에 가장 관심과 흥미가 쏠리는지를 잘 이제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본 거에 기반해서 좀 의사결정을 한 게 저의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과학을 전공을 하는 거였고 실제로 공부해 보니까는 많이 힘들긴 해요. 기후학만큼이나 컴퓨터 과학 자체가 생소한 분야라서 뭐 알고리즘, 뭐 이산수학 전혀 뭐 살아가면서 들어볼 일이 없던 그런 과목들을 이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한 또 카오스를 경험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나의 어떤 선택이었고 어느 정도 이 흐름을 내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한 4, 5학기 뭐 좀 늦어도 6학기까지 하면은 졸업은 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제 판단하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닻을 내리면서 예측 가능성을 최대화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 저자가 계절 예측을 하려고 했듯이 저도 저희 인생의 나름의 예측을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좀 어떠실까요? 근데 확실히 선생님께서는 좀 계속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 나에 대해서 내가 또 미래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진짜 기후 예측하듯이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저는 반대로 저자는 내가 뿌리 박힌 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계속 제가 흘러가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예측을 굳이 안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약간 좀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일까?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가 구분이 되어야 뭔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작업 자체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좀 인사이트인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또 좀 사람들과 얘기 나누면서 생각했던 것은 제가 약간 인풋에 좀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인풋에 집착한다? 네, 이렇게 책을 많이 읽거나 뭔가 배우는 거에 좀 집착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내가 뭔가 이런 물론 이제 팟캐스트도 아웃풋의 일종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런 맞아요.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글을 쓴다든지 그것을 어떤 좀 엄밀한 강의의 형태로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글을 써서 노출을 시켜야겠다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피드백 받거나 나눌 수 있는 좀 기회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많은 인풋을 좀 잘 정제해서 뭔가 다시 이렇게 정리된 형태로 이렇게 사회에 좀 내놓고 싶다 이런 말일까요?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 남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도? 네, 너무 이제 특히 요즘에 인풋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중간중간 맥락을 잡아주거나 정리하는 시간이 없어서 약간의 어떤 통째의 어떤 덩어리로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느낌도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지식을 폭식하는 느낌? 적당히 건강하게 섭취하고 소화해내는 게 아니라 폭식해서 이제 약간 좀 흘려보내는 좀 낭비되는 연소들이 많았던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미 그런 작업들을 뭐 팟캐스트라든지 뭐 블로그나 약간 이런 뉴스레터로 또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해오고 있긴 한데 저도 되게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고 느끼고 뭐 글은 쓸 때마다 항상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 팟캐스트라는 게 저한테는 말을 하면서 뭔가를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이전에는 잘 가져보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이제 쭉 해왔잖아요. 거의 반년을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글쓰기만큼이나 말을 하면서 다른 어떤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정리하는 게 저한테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그 책과 내 삶의 접점을 찾는 것 혹은 책과 어떤 상담의 접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유익이 크고요. 맞아요. 저도 지금 저희 유일한 아웃풋이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확실히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이런 전 독서 모임을 운영해보기도 하고 참여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나 혼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은 한계가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조금 특히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다양한 소통을 함으로써 훨씬 더 머릿속에 있는 이런 생각들을 정교화하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들도 나오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팟캐스트를 올해부터 시작하면서 좀 비슷한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지금 이 책의 주제와 굉장히 좀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느끼는 게 저자도 결국에는 뭐 로렌츠든 누구든 자기랑 이제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과 계속 이제 지적인 교류를 하면서 학문적인 엄밀성을 이제 더해 왔던 거고 그리고 기후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제 연대해서 뭔가 이제 행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전 세계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측정을 좀 뭐 다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대해서 같이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런 값진 성과들 카오스 한가운데서 어떤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눈물도 탄생을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생각을 정교한다거나 이론을 정교한다거나 자기 삶에 좀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류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이 책 내용에서도 좀 느꼈고 지금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상당히 좀 독립적인 경향이 강해서 뭔가 같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팟캐스트처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견이 맞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지만 그래서 사실은 어디 소속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확실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요즘에 느끼는 것들은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기후불안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운영해 주시는 주체가 없으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없죠. 있고 굉장히 감사한 부분. 저희 대규모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 주시고 거기에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들 맞아요. 상당히 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기후상처라는 책도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정신과 의사 3분 정도가 이런 기후불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세미나를 하시다가 책을 쓰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저자 3분이 다 이제 그 정신과 의사분들이시고 이제 당국분들이신데 그런 식으로 저도 뭔가 좀 이렇게 심리학자들도 같이 좀 의견을 모아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의견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겠네요. 네, 그게 뭐 꼭 처음에 다수가 아니더라도 뭐 소수로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좀 그런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당장 이 기후라는 것 자체에 어떻게 좀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렇게 심리학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얘기를 간단히 담소 나누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서로 다른 생각 중에 뭔가 지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참여가 있는 저희 직원분도 하고도 얘기를 조금씩 나누고 있고 오늘의 이런 얘기들도 되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기후와 관련돼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 세폴스키 책만큼이나 이 책도 어떤 이론적으로는 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 선생님은 좀 어떻게 느껴지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뭐 몇몇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이 책에서 어떤 심리학적인 얘기를 나눠야 될까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녹음을 하기 전에. 근데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책이 어떤 그 전반적인 이 전체 과정을 봤을 때 충분히 이런 통찰을 줄 수 있는 책이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맞아요. 이 책을 어떤 거대한 의미로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삶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좀 대항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서 저도 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맞아요. 어떤 이런 방향성을 좀 고민해 보게 만든 그런 좀 의미가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대한 그 은유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이 책이 제 삶에 어떤 은유로 좀 다가올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겠던 것 같고 저는 저자의 그 낙관주의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특성이 되게 좋았거든요. 카오스적인 상황에서도 예측 가능한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고 찾을 수 있다라는 낙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굴의 의지로 결국에는 예측 가능성을 찾아냈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저자의 그런 특성 중에서 하나 꼭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저한테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낙관주의와 희망을 조금 가지면서 이제 굳건하게 좀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에 대한 책이지만 그 외적인 것들을 많이 좀 얻었던 책인 것 같고 요거 이제 들으시거나 읽으셨던 분들도 한번 좀 나의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이제 가로막는 것들에 너무 이제 내가 연연하고 있지 않았나 뭐 좀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잘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